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나라도 자유무역을 해가지고 부유해진 나라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보호무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점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희한한 점이 발견이 되죠. 20세기 중후반은 자유무역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시장을 받아 걸고 수출은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를 받아줄까요? 너희도 시장을 열어라. 라는 압력이 왜 없었을까요? 한국이 이 점에서는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전략적인 자산이었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미국의 허락 아래에서 시장을 잡아보고 열심히 산업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시장을 닫아 걸면 당연히 바로 보급을 당하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한 단계 도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기로에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 포인트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초대받은 김대민입니다. 먼저 제목이 제국을 만난 한국인데 한국 얘기는 그냥 간간히 좀 곁들이고요. 제가 주로 알고 있는 그래도 좀 알고 있는 영국 이야기를 조금 중심으로 한국 이야기를 조금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의 비교라는 책에는 많이 다루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다루지는 못하고 지금 역사의 비교 2권을 사실은 다 썼어야 되는데 뭐 아직 마치지는 못하고 지금 쓰고 있는 일부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포인트는 사실은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사건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사건은 뭐 다 알고 계시죠. 1770년대, 80년대부터 대략 뭐 늦게까지 잡으면 한 1860년대까지 영국에서 중요한 어떤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건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누구나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음직한 이야기죠. 뭐 특히 이제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니까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또 뭐 3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4차까지 이야기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이게 제국과 아주 무관한 일은 아닙니다. 뭐 아주 직접적으로는 영국이 18세기에 이미 흔히 말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넓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식민지가 결국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배경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을 이끌어갔던 굉장히 중요한 힘 가운데 하나는 영국이 거의 무한정 쓸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들이 다 떠올리시는 발명품이 있죠. 그게 뭘까요?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은 뭘 연료로 쓰나요? 석탄이죠. 석탄. 네, 석탄입니다. 석탄은 지금 뭐 우리는 뭐 연탄을 거의 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무연탄이라는 걸 뗐기 때문에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거의 이제 고갈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석탄을 쓸 때만 하더라도 거의 무한정 쓸 수 있는 에너지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이 사실은 인간이 그동안 의존해 왔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인간 자체가 에너지를 내는 기계죠. 인간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동력원이죠. 동력원이고, 그 다음 뭐 가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물, 수력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풍력, 풍차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낼 수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아주 적은 양의 연료를 가지고도 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석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었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면 영국이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그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이제 토지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토지가 부족해지기 시작할 때 그 토지를 이제 공급해주는 어떤 새로운 공급원이 되어 주었던 것이 이제 식민지죠. 식민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국의 상품을 또 팔아주는 중요한 시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원료의 공급처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면으로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으나 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제목에서 세계화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화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의 여러 지역이 전혀 서로 상관없이 지내던 여러 지역이 경제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서로 얽혀 들어가는 현상을 일컫죠.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상품과 노동이 국경을 막 가로질러 가면서 교환되고 세계가 점점 더 하나의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일컫는데, 그 세계화라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의식적인 인간의 노력과 함께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역사에 비교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점 중에 하나는 세계화를 흔히 기술의 문제로 환원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세계화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 아마 비행기, 그죠? 그 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광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 그 다음에 무선으로 또 연결되는 세상,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물자를 나르기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뭐 노동력이 이동하기도 어려웠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행하기도 힘들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힘들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힘드니까 당연히 생각이 서로 교환되기도 어려울 것이고, 물건을 교환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장벽만 해결되면 저절로 세계화라는 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장벽들을 깨나가고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정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그 안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이 표현되는 방식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이제 식민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서 한 지역의 어떤 뭐 우리가 주권이라고 얘기하면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지역을 복속시켜 나가는 것이죠. 종속시켜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은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를 뭐 사실은 중국을 찾아서, 그리고 실제로는 일본을 발견했다고 믿었지만 아메리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 이후부터 몇 세기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의 도상에서는, 그 과정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치열한 어떤 무역 경쟁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식민지를 두고 경쟁이 일어나고, 상품 시장을 두고 경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교역의 거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경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경쟁이 아주 흔하게는 전쟁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중상주의 시대죠. 그러니까 중상주의 시대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의 부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만큼 뺏어오면 나한테는 요만큼 이익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그만큼 손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더 부유해지고 상대방은 더 가난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나요? 그 이웃을 궁핍하게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근린 궁핍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관념이죠. 그러니까 부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로는 금이나 은거 같은 것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이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 그 보호무역을 가장 성공적으로 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무역의 테두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산업혁명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라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무역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덕분에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고, 자유무역의 원리를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자유무역의 원리를 퍼뜨리는 방법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처럼 자유무역을 해라 라고 설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서 윽박 지르는 겁니다. 시장을 열어라. 안 그러면 너희들은 내 주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 얘기죠. 강제 문호 개방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 그런 일이죠.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화가 19세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원동력에는 뭐가 있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이제 뭐 시간이 꽤 벌써 흘렀는데요.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도 산업혁명을 겪죠. 1960년대, 70년대가 한국에서는 흔히 말하면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조건에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는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면,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산업혁명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나 가난했죠. 뭐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보다 뭐 한 세대 전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쯤 해당되는 분들, 1940년대 초중반, 그 다음에 뭐 한 50년대 초중반, 뭐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먹을 것이 전혀 없고, 그야말로 원조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죠. 사람은 너무너무나 많고, 인구는 너무너무나 많은데 먹을 것은 없고, 뭐 그런 처지였죠. 근데 영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새 흔히 하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은 굉장히 예외적인 나라였다. 오랫동안 해온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이야기인데, 영국은 예외적인 나라였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본주의가 꽃피우기 좋은 환경을 일찌감치 만들었다. 이게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면 근대적인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근대적인 재산권, 그 다음에 뭐 명예혁명이라는 사건이 근대적인 재산권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던 사건이다. 명예혁명 하면 여러분들 뭐 권리 장전이라는 거 생각하시죠. 1689년에 만들어진 의회법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영국의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헌법에 가장 가까운 그런 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함부로 나라라고 하더라도, 국가라고 하더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의 대표라고 뭐 당연히 의회죠.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함부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근데 세금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건 국가가 나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소득세 냈다라고 얘기할 때 내 일부를 떼어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떼어갈 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사건이죠. 그 동의를 얻어야 되는 과정, 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의회의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법치에 따라서 법치로 세금을 걷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명예혁명인데, 뭐 이런 사건,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것을, 뭔가 자기에게 속한 무엇, 재산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표현은 아마 belonging이라는 표현일 겁니다. 나한테 속한 무엇이라는 거죠. belong이라는 말은 나한테 속해 있다라는 말이니까요. 내 것이라는 얘기죠. 순전히 나의 것. 이건데 그 순전히 내 것인 것을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그게 뭐 영주가 되었든 아니면 왕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뺏어가지 않고
내가 내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인센티브가 작동한다는 거죠. 유인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는 정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고 영국은 여기서 굉장히 조숙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통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재산권을 확립해라. 법치를 확립해라. 헌정 질서를 제대로 작동되게끔 만들어라. 그 다음에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둔다라는 게 소위 말하는 자유방임, laissez-faire라는 거죠. 내버려 둔다, let them do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해라 라는 표현이니까. 그죠? 많이 들어본 표현일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나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IMF 이후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거죠. 워싱턴 합의. IMF가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적인 악이다. 그 다음에 시장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열어라. 그래야만 자유무역을 해야만 서로 윈윈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산업혁명을 하고 자유무역의 길에 들어섰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영국이 굉장히 독특한 조건을 갖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럼에도 영국 말고도 다른 나라도 산업화를 시작합니다. 19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벨기에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산업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아시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유럽과 아시아의 격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대분기라고 표현을 하죠. 서로 이렇게 분기한다는 거죠. 갈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를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임금 얘기를 하겠네요. 임금.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자의 임금인데요. 런던, 암스테르담, 비엔나, 피렌체, 델리, 베이징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런던의 임금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임금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wage relative to price of capital이니까 자본 가격 대비 임금입니다. 이게 지금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뭐냐면 북부 잉글랜드인데 북부 잉글랜드는 자본 가격에 비해서 임금이 훨씬 더 비쌉니다. 자본은 싸고 임금은 비쌉니다. 자본은 풍부하고 임금은 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석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역사의 비교에서는 쓰지 않았는데요. 1인당 에너지 소비, 연간 에너지 소비를 보여주는 이거를 메가줄 단위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인간이 내는 동력,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땔감, 그 다음 바람, 풍력, 그 다음 수력, 그 다음에 석탄 이렇게 되어 있죠. 1560년대 보면 2039 메가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1700년 가면 14,007배가 늘었습니다. 1850년에 가면 88,000, 40배가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1인당 에너지 소비는 거의 7배가 되죠. 거의 한 5배가 되죠. 19,167 메가줄에서 96,462 메가줄까지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굉장히 풍부하게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비싸고 자본은 싸고 그 다음에 투입할 수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많다. 그러면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 것인가?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냐? 이거를 묻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임금은 비싸고 자본은 싸다. 에너지는 풍부하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고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노동력을 줄이면 되겠죠. 그죠? 기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계화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최근의 이야기인데요. 최근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자, 동일한 조건이라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임금이 비싸고
그 다음에 노동의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자본은 풍부하고, 에너지는 풍부하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고, 자본을 많이 투입하자.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갑자기 발명품이 막 생기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깔려있는 전제는 뭐냐면, 요소 가격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요소 가격의 인센티브 구조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기술 혁신은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기술 혁신이 과연 저절로 일어나는가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이제 18세기 잉글랜드가 조금 달랐다, 또는 18세기 서유럽이 조금 달랐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대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뭐 거시 발명과 미시 개량 뭐 이런 겁니다. 거시 발명은 어떤 시대를 바꾸어 놓을 만한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증기기관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증기기관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이거는 정말로 슈퍼스타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임스 와트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고, 이런 일이죠. 그런데 이런 증기기관이 실제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그 증기기관을 상업화하는 데 필요한 아주 자잘한 조그만한 개선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역사에서는 거의 잊힌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 주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트위커라는 것은 뭐를 만지작 해가지고 조금 손을 대가지고 손을 봐가지고 조금씩 뭔가를 바꿔보는 사람들을 트위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플리멘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실제로 돌려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 개량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시 발명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긴 맥락에서 보면 옛날에 송나라 때도 이미 제철 공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거든요. 근데 송나라를 지나고 나면 그것들은 다 잊혀져 버립니다. 근데 영국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부터 끊임없이 개량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증기기관 대신에 디젤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전기 모터가 사용이 되고, 뭐 새로운 이렇게 동력원들이 생겨나죠. 왜 기술 혁신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그걸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본주의라는 데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는 혁신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혁신을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뭐 그 혁신의 과정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개입이 되겠죠. 그런데 뭐 그런 혁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혁신의 조건, 그 제도 변화, 재산권, 계약법, 법치와 질서, 포용성, 부와 권력의 분리, 이런 것들 때문이냐, 이제까지 얘기해왔던 것이 이것이고요.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문화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예컨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16세기, 17세기 사람이죠.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생각으로는 자연을 지배하지만 불가피하게도 자연에 대한 노예처럼 속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발명으로 자연을 이끈다면 우리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을 지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을 지배한다라는 생각이 출현을 한다라는 거죠. 왕립협회, 1662년에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기계공들이 철학자의 두뇌를 갖거나 철학자들이 기계공의 손을 가질 때라야만 철학이 완벽해질 것이다. 이때 말하는 철학은 내추럴 필로소피입니다. 자연 철학입니다. 자연 철학. 지금의 뭐 물리학, 화학 같은 학문들을 얘기하는, 자연 과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연 과학이 뭐와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술과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8세기에 있었던 Society of Arts라는 건데 지금도 있습니다. 한 국가의 부호, 명예, 국력, 번영의 지식, 유용한 기술의 향상, 제조법 등에 크게 의존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격려와 보상이 경쟁의식과 산업정신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다. 뭐냐면 이 기계협회가 했던 일이 어떤 발명품에 대해서 프라이즈를 걸고, 그러니까 상을 걸고, 상품을 걸고, 상금을 걸고 사람들이 발명을 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기계협회의 후원자의 제일 첫머리에 와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3세라는 영국의 국왕이었습니다. 조지 3세부터 그 귀족들 쫙 나오고, 그 다음에 힘 있는
런던 상공인들 쭉 나오는 몇천 명이 후원을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개량, 영어로는 improvement라고 얘기하는 개량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게 확산되어 있었고, 그 지식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명제적 지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냐면 명제로 포뮬레이트가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식의 그 일반화할 수 있는 명제로 표현하는 그런 명제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전환시켜서 그것을 전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왕립협회가 발간했던 Philosophical Transaction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1660년대부터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자연과학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지금 로열 소사이티 오브 아츠라고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해협회라는 데서 나오는 협회보입니다. 협회보. 이런 것들이 널리 읽히고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이런 협회들이 각 지방마다 열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부분 수공업자들입니다. 그래서 도제 제도를 통해서 길러놓은, 도제라는 것은 뭐 장인 밑에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죠. 그 도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기술을 갖고 있던 이민을 자유롭게 받아들였다는 것. 뭐 위근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하면서 쫓겨났던 프랑스의 신교도들이죠. 그 다음에 뭐 비공식 학회와 협회들이 있었다는 것. 이런 번성하는 기술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스토리가 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던 나라가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과정은. 이미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가, 힘센 나라가 더 힘이 세지는 과정입니다. 그 힘이 세지는 과정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는 혁신의 추구입니다. 그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많다고 해서 뭐 영국민 전체가 거의 1,500만 명쯤 되는 잉글랜드, 웨일즈,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가 그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략 한 10,000명 정도 되는, 10,000명쯤 되는 수공업자들이 자기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그 기술을 연마한 결과를 발명을 리포트를 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재현해보고, 또 그것을 개량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그런 동력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가능했을 때 뭐가 가능했냐면 이제 영국 시장을 마음껏 열어도 좋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시장을 꽁꽁 걸어닫고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수입품은 다 막아놨다면, 이제는 영국 시장을 완전히 풀어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풀어도 좋으냐면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나라도 자유무역을 해가지고 부유해진 나라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보호무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보호무역에서 출발을 하고, 그 점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영국과는 굉장히 다른 조건에서 출발을 하죠. 어떤 조건에서 출발을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고 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였고 노동력은 굉장히 풍부했고 그 노동력은 꽤 양질이었고 그죠?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점에서는 영국과는 또 유사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걸어 닫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을 걸어 닫고 여러분들 세대 지금 여기 얼핏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80년대에만 하더라도 수입품을 쓴다라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죠? 미제에 대한 향수 있으시죠? 미제, 일제. 왜냐하면 그게 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너무나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예컨대 자동차, 우리가 뭐 지금 흔하게 보는 수입 자동차, 이런 자동차를 수입해서 쓴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부유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세금이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건 뭐냐면 시장을 닫아 걸어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장을 닫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수출을 했습니다. 열심히 수출을 했죠. 그 다음에 수출을 하는 기업에들은 국가가 특혜를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죠. 땅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가장 중요하게는 또 뭘 했습니까? 노동조합을 완전히 깨줬죠. 노동조합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들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게끔 저임금으로 묶어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 하에서 마음껏 수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희한한 점이 발견이 되죠. 자, 20세기 중후반은 자유무역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시장을 닫아 걸고 수출은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를 받아줄까요? 너희도 시장을 열어라 라는 압력이 왜 없었을까요? 한국이 이 점에서는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운이 좋았냐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전략적인 자산이었고 미국은 한국이 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을 걸어 닫아두는 일을 그냥 눈 감아 주었던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그 변방에서 미국의 허락 아래에서 시장을 닫아 걸고 열심히 산업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시장을 닫아 걸면 당연히 바로 보복을 당하죠. WTO에 제소를 당하고 그 다음에 무역 보복을 당하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한 단계 도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기로에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 포인트는 우리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할 때처럼 혹은 19세기 후반에 미국이 산업혁명을 열심히 할 때처럼 아니면 20세기 중반 이후에 미국이 기술 발전을 선도해 나갈 때처럼 그만큼의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몇 개의 선도적인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혁신의 문화가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 못합니다. 이게 한국이 세계화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열쇠일 텐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순간에 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자본주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면모 때문에 혁신의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몇몇 대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